안녕하세요. 계약자 여러분, 김유삼입니다. 예, 지난주에 8월 29일 날 우리 2차 2그룹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결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석을 잘 들으시고 항소심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2차 2그룹 우리 접수 사건은 우리 처음에는 114명이 온고 포함 114명이 접수를 했는데 중간에 이제 우리 1차 1그룹 접수 사건 1심 판결을 보고 불안한 나머지 몇 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심 판결을 이제 97명이 이제 받게 됐습니다. 무려 2차 2그룹은 우리 1차 1그룹보다 접수가 상당 기간 늦춰졌고 했는데 2021년 10월 25일자에 접수하고 그 다음에 판결을 2024년 8월 29일 날 이렇게 났습니다. 온고 일부 승을 했는데 무려 소요기간이 1039일 35개월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우리 사건은 매우 복잡한 사건입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고 또 사건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기간이 소요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상대방의 주장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탄핵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을 마련하느라 서로 간에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서로 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상대방은 있는 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자료들을 확보하려고 하고 근거를 확보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을 이렇게 서로 하다 보니까 많은 기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2차 2그룹도 마찬가지고 1차 1그룹 항소심도 마찬가지고 1차 1그룹 항소심에서는 좀 1심 판결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아쉬움 없이 찜찜함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받아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판결문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판결문은 지금 다음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판결문을 분석하기에 앞서 우리 재판부가 우리 1차 1그룹하고 2차 2그룹 이게 똑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그 다음에 먼저 우리 1차 1그룹이 1심 판결을 받을 때는 민사합의 1과에서 제23 민사부가 판결을 내렸는데 그때 이제 부장판사, 배석판사 2명에서 3명이 이제 합의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그때 이제 재판장이 이제 부장판사인 사법연수원 29기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2차 2그룹 같은 서울중앙지법원 같은 이제 법원에서 여기는 이제 부서는 틀립니다. 아까는
우리 그 1차 1그룹은 민사 합의 1과에서 했는데 이번 재판부는 민사 합의 2과에서 맡았고 제 37 민사부입니다. 37 민사부에서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판장 1명, 배석 판사 2명에서 3명이 판결을 내렸는데 여기 부장 판사가 이번에는 사법연수원 31기입니다. 이번에 판결 내린 분은 우리 그 1차 1그룹 판결 내릴 때는 29기, 이번에 내릴 때는 사법연수원 31기, 2기수가 차이 나잖아요. 같은 중앙지방법원이고 그 다음에 같은 부장판사하고 하지만은 기수가 틀리고 약간 우리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판사들 그 재판도 마찬가지고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똑같은 판결을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판결을 이렇게 또 처분을 내려면은 검사들은 처분을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판사들은 판결을 내리고 또 똑같은 어떤 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다거나 처분을 할 경우에는 전임자가 그 판결을 내리거나 또 전임 검사가 처분한 것을 서로 존중합니다. 주로 이제 그거를 뒤집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서로 간에 존중을 해주는 거죠.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애지간한 어떤 증거나 법리 아니고는 쉽게 이렇게 그 판결을 뒤집지 못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계약자들이 5사건에 대해서 총 6사건입니다. 보니까 총 6사건에 대해서 1심, 2심, 그 다음에 3심, 그러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이렇게 간 경우가 한 사건만 제외하고 전부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런 그런 것들은 이제 판결을 받은 걸 선행 소송이라고 하는데 먼저 진행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선행 소송에서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서 또 크게 차이 나지 않은 똑같은 우리 계약자들이 소송했잖아요. 사업 물건지도 똑같고 그다음에 어떤 그 사건의 청구도 비슷하고 그동안에 우리 빼고 나머지 어떤 우리 그 계약자들이 한 거는 뭐 다 대동소이합니다. 똑같 청구 취지가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법원까지 가서 이렇게 판단을 받아가지고 패소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사건 2개인데 참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고 거기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미 지금 6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청구는 뭐 볼 필요도 없이 기각해달라.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청구 취지가 다르고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진행돼 왔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우리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그다음에 선임 사법연수원 선배가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건으로 청구 취지로 하고 증거도 제시하고 했지만 선임 재판장이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선배 법관이 판결해 놓은 것을 이렇게 뒤집지는 못했어요. 그런 것들을 판결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같은 지방법원이고 같은 부장판사가 판결을 이렇게 똑같은 거를 했으니까 항소심에서는 이제 새로운 어떤 우리 그 1차 1그룹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장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법리로 어떤 다른 법리가 없으면 내 법리대로 새로운 어떤 법리를 구성해 보겠다. 이렇게 힌트를 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호적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판결은 지금 내가 이제 설명할 텐데 우리가 주장한 것을 많이 뺐어요. 많이 빼고 그동안 선행소송에서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판결문을 인용한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한 것까지 이렇게 딱 넣어서 했으면은 더 어려웠을 텐데 그거는 뺐더라고요. 그걸 뺐고 그 다음에 어떤 재판부끼리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더 부담 없이 항소심에서는 더 부담 없이 법리를 구성해서 아마 쉽게 이렇게 판결을 내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1심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에 그냥 공을 선배들이 잘 판결 내려 주십시오. 지금 선행소송이나 이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판결을 뒤집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판결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에서 우리 선배님들이 좀 잘 검토해서 잘 이렇게 판결 내려 주십시오.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우리가 주장한 그런 건들은 판결문에서 다 뺐어요. 표시를 안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표시했으면 더 부담이 됐을 텐데 일부러 뺀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일부러 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분위기가 뭐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항소심 재판부는 23기 사법연수원 23기가 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1차 1그룹은 사법연수원 29기가 했다고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보다도 벌써 6기수 선배고 그 다음에 지금 8월 29일 날 엊그제 판결 내린 그 사법연수원 31기보다도 벌써 뭐 10년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쉽게서 그러니까 아마 우리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또 그 재판장이 그렇게 언급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담으로 지금 왜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나 그거를 여담으로 우리 계약자님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이렇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판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판결문은 다음 카페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읽어 보시면 되고 뭐 주문은 그 전에 이제 우리 그 선행소송을 진행했던 우리 기학자님들이 몇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청구한 건에 대해서 몇 분 있잖아요. 중복재소하고 기판력에 저촉된다 해서 각하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했던 게 인용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각하되는 것이죠. 그 부분도 이 부분도 판단해 달라고 상대방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판결을 받아 보면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기가 진짜 힘들어요. 차라리 안 받았으면 좋은데 그리고 내가 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심 판결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1심 판결 받은 분이 97명인데 여기서 항소를 않고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1심이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승소했잖아요. 근데 승소해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어요. 무조건 각하예요. 각하. 기각도 아니고 각하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안 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앞에 선행소송 거기 청구 취지하고 플러스 우리 지금 그 청구 취지를 하다 보니까 이 청구 취지 외에는 분양대금을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총망라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아이 나는 뭐 여기서 포기하고 기다렸다가 뭐 이렇게 승소하면 또 나 다시 소송 진행해서 해야지 안 됩니다. 무조건 그거는 각합니다. 지금 몇 분은 지금 우리는 청구 취지가 다르다. 옛날 그 뭐 단순히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건부법 대상이니까 거기에 그냥 우선적으로 배당해라. 이 근거로 해서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청구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건부법 물론 건부법 적용 대상이지만은 위법을 신탁사나 대주 시행사가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로 사업 약정서나 신탁 계약서에 당연히 그 표시가 안 돼 있지만은 당연히 건부법 조항들이 당연히 계약서에 포함된다, 편입돼야 된다. 그런 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에 소정들은 그런 것들을 주장을 안 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거고 물론 이제 시행사한테는 뭐 옹고 승을 했죠. 시행사는 뭐 근데 이제 승을 해봤자 시행사가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뭐 이 근거로 해서 이제 시행사한테는 아까 뭐 20억을 우리 뭐 주기로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대주의 채권을 인수한 회사가 거기에 대한 뭐 압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판결문이 확정된 것이니까 전에 1차 1골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시행사가 돈이 있다는 걸 파악이 되면은 바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장한 그 신탁사에 대한 것들은 주의적 청구나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청구 취지나 이런 것들은 뭐 읽어보시면 되고 또 기초 사실 뭐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이 사건이 진행됐는지 어떤 개요니까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우리 재판부가 중점을 두어서 이렇게 표시한 게 있습니다. 이 사건 신탁 계약의 수탁자 변경 등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신탁사 3 이게 무궁화 신탁과 마지막으로 신탁 계약 체결한 거를 근거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근거가 아니고 마지막 그 신탁 계약한 거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올려놨어요. 신탁 목적 해가지고 또 신탁 사무 처리 비용이 부담, 또 처분 대금 등 정상 방법 이거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마지막에.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 건부법이 만약에 적용된다고 하면 이제 건부법을 끌어와서 여기 적용하겠죠. 근데 그걸 적용을 판사가 배제하다 보니까 먼저 이거를 신탁계약서 일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 사건 백화점의 매각해서 이제 거기 뭐 쭉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측의 주장을 또 열거를 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의적 청구, 뭐,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제1 예비적 청구도 열거를 하고 제2 예비적 청구도 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신탁사들이 주장한 것도 이제 이렇게 열거를 하고 열거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걸 쭉 뭐 읽어보시면 되고 뭐 시간이 뭐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뭐 그 또 우리 기학자님들이 뭐 들을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뭐 저 이해를 못하니까 혹시 뭐 이렇게 그 궁금하면은 우리 다음 카페에 들어와서 올려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주채권을 회수한 회사에 대한 것도 이렇게 딱 그 주장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 판단을 내렸는데 뭐 시행사에 대한 그 판단은 뭐 이렇게 다 인용을 했으니까 옹고승으로 인용을 했으니까 더 이상 뭐 그 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중복 제소
및 기판적 저촉, 항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측의 주장을 인용을 안 하다 보니까 옛날 사건에 대해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인용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똑같은 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하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측의 주장이 인용이 되면은 다 이게 뭐 이런 것들은 다 뒤집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97명이 이렇게 했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기회거든요. 지금 인지세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억인 사람들은 한 뭐 40만 원 정도. 뭐 어차피 법원에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니까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변호사비 지금 이번에도 똑같이 우리 협의회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해서 했습니다. 1,000만 원을 소송을 청구한 사람들이 나눠서 분담하니까 그것도 그냥 뭐 이렇게 한 사람당 분담하는 게 아니고 그 청구 금액에 따라서 비율로 하니까 얼마나 공정합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얼마 안 돼요. 뭐 2만 원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을 2만 원 부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올려놓은 인지세 또 변호사 비용 그걸 보세요. 다른 사람 걸 보세요. 금액에 따라서 뭐 아주 뭐 한 사람이 해도 원래 한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 지금 다수가 하는데도 지금 1,000만 원 했으니까 다만 총 지금 97명이 지금 하는데 한 사람이 지금 포기 의사를 밝혀왔으니까 이제 96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96명이 1,000만 원을 나눠서 부담하는 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한 10명이 더 포기한다 그러면 뭐 이제 80명이 그걸 부담하니까 지금 표시된 금액보다 약간 올라가겠죠. 약간 많이는 안 올라가고 뭐 다시 부담해야 되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것만 큰 금액이 아니에요. 인지세는 확정이고 인지세는 확정이고 본인 거니까 본인 청구 금액에 대한 어떤 인지세니까 근데 송달료하고 변호사비만 이제 이렇게 약간 사람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 원고 선정 당사자 보니까 상대방은 지금 시행사 하나 빠지면은 네 군데니까 네 군데에 대한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니까 그게 한 올려놓은 대로 그 금액입니다. 20만 원인가 25만 원인가.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90명이 부담할 때와 80명이 부담할 때와 약간씩 금액이 차이가 나겠잖아요. 그 금액 차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송달료나 인지세는 확정, 변호사 비용도 확정인데 수가 줄어들수록 약간씩 더 본인 부담 비용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적인 소송권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싼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이제 판단해서 이렇게 했는데 옛날 선행 소송에 대한 어떤 판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해가지고 읽어보시면 되고 대동소이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판결문에서 분석해 드렸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의적 청구에 대한 그것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이게 이제 건부법이 적용 안 된다는 어떤 전제 하에 우리 재판장이 판결문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열거한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광고 낸 사항들이나 이게 후에 광고 낸 사항이나 이게 분양자를 모집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는 걸로 인정된다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증인이 나서서 시행사 대표가 증인이 나서서 했지만 체결한 수분양자들은 증인의 지인들이고 뭐 해서 분양계약 체결할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막 했는데
어, 우리가 지금 나중에 제출한 아예 2004년도, 2005년도에 분양 계약자가 없다. 분양 계약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업 양도했다. 이 주장을 아예 인용을 안 했어요. 우리가 그 근거 자료를 냈잖아요. 그 감사 보고서, 그다음에 그 아예 수부장 매출이 없다는 거 그거 했는데 아예 인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선행 소송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까지 넣었다 하면은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 내리가 아마 더 이렇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거를 빼고 그냥 옛날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판결문을 주장을 이렇게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깨지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깨질 걸로 보고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10월 11일.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양 계약자가 분양이 됐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판결을 내렸어요. 어떻게 보면 참 무슨 그런 기수문화나 이렇게 같은 법원이라고 또 어떤 그런 것을 깨트리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 서글프지만 그런 어떤 또 서로 간의 그 판결을 존중해주고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참 안타깝고 하는데 다행히도 그런 우리가 주장한 거를 이제 뺐으니까 그 쉽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뭐 부담 없이 또 이미 그렇게 멘트 판결을 내린 다음에 그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판결은 그 전날 판결이 이 판결이 났고 그 판결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아마 다 이게 서로 정보들은 공유하고 있었을 겁니다. 재판부끼리는. 그래서 이제 옛날 그 주장했다는 건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다 인용을 했어요. 큰 차이점 없이 제1 예비조 청구나 이런 것들 다 사업비 그러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전에 선행 소송 소송에서 그 판결 내린 거 그것들을 그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아마 항소심에서 판결을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거의 변론 종결되기 전에 마지막에 내가 그거를 근거를 찾아냈지 않습니까? 증거를 찾아내서 이제 마지막 막판에 이제 내고 그다음에 여기 재판부가 우리 대표 변호사한테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그냥 이쯤에서 하시죠. 마무리 하시죠. 이렇게 해서 뭐 그러시죠. 그 분위기가 벌써 재판장 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올 걸 보고 그래서 우리 대표 변호사도 항소심에서 한번 다퉈보라고 하는 느낌이다. 그리고 그런 어떤 하고 그다음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한테도 말하고 우리한테도 말하고 했기 때문에 아주 분위기는 좋다. 쭉 우리가 주장했던 그 근거들을 전부 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판결을 어떻게 내렸을까? 우리의 주장을 인용했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 텐데 하고 그게 궁금했는데 그 주장을 전부 인용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고 만약에 그것까지 넣었다 하면은 아이고 진짜 힘들어지겠다 하는데 우리 그 항소심 재판부가 그렇게 자신하고 자기가 본인이 법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말했던 게 이제 이 판결문을 보고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장한 것들을 전부 하나 남김없이 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뭐 변론은 종결됐고 그다음에 만에 하나 어떤 판례가 있으면은 상대방한테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뭐 거의 없다고 우리 대표 변호사 이야기했고 내가 봐도 있었으면 진작 제출했지 뭐. 또 이런 어떤 건부법에 적용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례가 많이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된 것이 또 오랜
시간 후에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 수분양 계약된 게 없다. 다만 사업 양수도 계약서는 가짜다. 그걸 언제 작성된지 모른다. 그 사람들이 건국법을 적용을 피해 가려고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지. 예? 그거는 우리는 인정할 수도 없다. 자, 봐라. 근거가 감사 보고서다. 그 감사 보고서에 매출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빵빵원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사업 약정서에 건법 적용이 된다. 그다음에 대리 사무 계약서도 만약에 거기에 없으면은 사업 약정서가 우선하고 이 서로 개별 계약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법 조항이 위배되거나 그러면은 건국법에 따른다, 강행법규에 따른다 이렇게 다 해놨어요 사업약정서에. 근데 지금 이걸 다 표시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 저 판결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 항소심에서 제대로 판결을 내려주라고. 어차피 다른 재판부가 1심에서는 내렸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똑같이 판결을 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좀 똑바로 해보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항소심 재판부가 내 추측으로는 그 인용을 한다는 그게 이거는 사업 약정서에도 건국법 적용 대상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대리 사무 계약서에는 그 수부장자가 최우선적으로 신탁 계약서나 최우선적으로 보호된다는 조항은 없지만은 니네들이 사업 약정서에 표시했잖아. 여기 있잖아. 건국법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그 신탁 계약서나 대리 사무 계약서가 미비하면은 사업 약정서에 따른다고 돼 있잖아. 니네들이 다 사업 약정서에 도장 찍었잖아. 이게 그러니까 자동 그 수분양자 보호 조항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이게 법리다. 그러므로서 다 이게 최우선 변제를 해야 된다 해서 탁탁 인용을 할 겁니다. 내 판단으로는. 그게 법리입니다. 그런 법리를 새롭게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번에 그 97명은 좀 한 명은 포기했지만 나는 그분도 포기한 분도 다시 마음을 이렇게 고쳐 잡아서 좀 항소만은 해놔라. 그렇게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지금 인지세 뭐 변호사 비용은 뭐 크진 않지만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항소심도 그 인지세 별로 안 돼요. 뭐 1억이면은 뭐 4, 50만 원 뭐 이렇게 될 텐데 그거 아끼려고 또 상대방 만에 하나 패소해서 상대방 변호사 비용 물어주려고 물어준다 해서 내가 이거 상대방 우리 신탁사들이 그동안 그 소송 진행하면서 소송 비용으로 받아간 게 있어요. 광장이 신탁사 누구한테 받아간 게 있는데 얼마 안 돼요.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결제 내역을 보면은 뭐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게 안 돼요. 그 한 건에 대해서 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내가 그 계산한 것은 이제 우리 그 계약자님들이 그냥 소가 계산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게 있어요. 들어가서 보면은 내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민사, 예? 민사 우리가 이제 민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민사 1심 사건,
또 민사 항소 사건, 이번에 지금 하는 게 민사 항소 사건 아닙니까? 여기 하고 항소가가 만약에 1억이다. 1억. 여기 딱 1억 원이면 계산하면은 인지세가 61만 4,200원이에요. 그 다음에 항소를 해가지고 이제 본인 청구 금액이 1억이다. 근데 항소를 해가지고 어차피 항소를 해야 되니까 항소 기간이 우리가 최대한 늦춰가지고 9월 7일 날 송달로 간주됐잖아요. 저번 주 토요일 날 간주돼가지고 14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9월 20일까지 항소를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다 보니까 뭐 4, 5일 뭐 끼어 있다 보니까 거의 뭐 그 법원이 문을 안 열잖아요. 그러니까 9월 19일 날 항소장을 제출해야 돼요. 늦어도. 그래야 뭐 잘못됐으면 또 보정 명령 내리고 이렇게 하고 그때까지는 제출을 해야 그 항소 명단을 제출해야 항소를 해야 그 소송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달 10월 11일 날 판결 있지 않습니까? 1차 1그룹 항소심. 그걸 보고 만에 하나 우리가 졌다. 그때도 졌다 그러면 나는 진짜 그때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이렇게 우호적으로 이렇게 재판장이 막 하라고 법률을 구성해 보았다 하는데 만에 하나 패소했다. 그러면 나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2차 2그룹도 바로 항소심 포기하기를 뭐 이렇게 예? 나 같으면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패소했다 그러면은 그때 그 항소를 취하하면은 반절은 돌려줘요. 그러니까 60만 원 중에 반절 30만 원 돌려주니까 그냥 30만 원 하고 그냥 30만 원은 내가 무슨 액땜 했다. 이게 좀 60만 원을 들여가지고 1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1억이 뭡니까? 지금 3년 동안 했으니까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12%예요. 1년에 이자. 그러면 1200만 원에다가 지금 3년이잖아요. 3600만 원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억 3600만 원이에요. 그거를 이거 60만 원 냈길라다가 또 항소하고 우리 그 1차 1그룹 그 항소심 판결 보고 취하해도 반절은 돌려받는다고요. 그 61만 4천 중에 반절 30만 원 정도 돌려받아요. 그때 가도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도 뭐 얼마 안 돼요. 지금 이거 하면은 우리가 전체 뭐 부가세 별도에서 그 1,000만 원이니까 나눠 보면은 개인적으로 나눠 보면 얼마 안 된다고요. 그 비율대로 내가 다 올려놨잖아요. 그거 보시면은 알아요. 그걸 보시고 뭐 변호사 비용 뭐 많아봐야 뭐 5만 원, 7만 원, 뭐 10만 원, 금액이 뭐 2억, 3억 되는 사람들은 뭐 20만 원 이렇게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 부담 안 하려고 1억을 포기합니까? 대부분 평균이 1억, 2억인데 이걸 포기하냐고요. 너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나 한 주에 청구하려도 못 합니다. 이거 몇십만 원 냈길라다가 암만 땅을 치고 후회하고 울고 불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든 거를 내가 준비해오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이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그 3년 하고 돈까지 1심에 들어가서 돈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했는데 만약에 지금 항소 사건이 아니고 지금 1심이다. 1억 정도? 1억 정도면 벌써 1심에서 40만 원 정도 지금 납부했다는 거예요. 40만 원. 저 송달료 뭐 이렇게 또 그 변호사 비용 뭐 10만 원이니까 41만 원 뭐 이렇게 납부했다는 거예요. 만 1억인 경우에. 예? 그러면 지금 이미 40만 원 들어갔고 변호사 비용 10만 원 정도 들어갔다 합시다. 41만 원 들어가는 거고 이번에 항소심에서는 1.5배 자기 청구 금액의 1.5배가 돼요. 그래서 아까 60만 원인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를 지금 1심에 4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심에 지금 들어간 거 60만 원, 그거를 100만 원 냈길라고 1억에다가 승소면은 아까 이자까지 받아내고, 그다음에 이 지금 인지세 들어간 것까지 이거 다 받아내요, 상대방한테. 근데 그 몇십만 원 냈길라고 지금 1억을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1억 청구하려는 그런 계약자가 있다면은 이거 몇십만 원 냈길라다가, 좀 많아봐야 100만 원인데 이게 애낄라다가 지금 이걸 놓치면은 이제 어떠한 건으로도 청구를 못 한다고요. 그거를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다 있어요. 뭐 소송 비용 계산기 이렇게 다 검색해서 보면은,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인터넷으로 소송, 우리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가가 아까 1억 원, 1억 원. 그다음에 1심이다. 지금 1심 됐잖아요. 1심. 그다음에 1심 합의 사건. 우리가 합의 사건 아닙니까? 합의 사건. 합의 사건. 상대방 수가 지금 4명이에요. 4명. 하나는 우리가 이겼으니까 원고 일부 승으로 4명. 그러면은 결과 보기 하면은 법정 변호사 보수 한도액이 있어요. 740만 원이에요. 740만 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1억, 일반적인 그 민사 사건에서 만약에 1억 정도 받을 사람이 상대방한테 1억 정도 받을 게 있다. 그러면 민사로 진행하면은 보통 740만 원까지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1억 소송하는데 상대방이 변호사 하는데 이렇게 740만 원 다 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 500만 원 하자, 600만 원 하자, 300만 원 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 그렇게 안 해요. 또 우리 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건은 하나지만은 사람만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200억, 210억 정도 된다. 보면은 하나 더 공부를 더 쳐야겠네. 210억. 210억 정도 되면은 법정 변호사 보수 한도가 그 한 당사자당 1억 1,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상대방 신탁사가 1억 2천에 계약했다. 그러면 최대한 이렇게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1억 1,500만 원인데 이렇게 계약 안 한다고요. 지금 내가 지금 신탁사들이 그 계약 사건당 계약해서 돈 준 금액을 내가 보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 이것밖에 안 돼요. 이 금액은 우리가 청구하는 금액이지 상대방은 의뢰할 때 그렇게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보수 한도는 이렇게 되지만은 이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받았지만은 돈을 걷었지만, 그러니까 곱하기 상대방이 신탁사가 세하고 대주가 하니까 곱하기 4를 해야 하면은 그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4억이 넘어가잖아요. 그거를 원고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원고한테 청구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미리 부담돼서 이거 다른 사람들이 돈 안 내면 다 그냥 그 사람한테 청구 압류 들어오고 하니까 그게 부담돼서 이렇게 받은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 금액을 계약을 안 한다고요. 많이 계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1심에서 부담한 금액만 지금 냈던 분들은 그 금액 가지고도 충분히 30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는 금액들이에요. 변호사 비용을. 그러니까 지금 그 1심에 냈던 분들은 더 이상 안 받을 겁니다. 2심에서 따로 변호사 계약 할 거 아닙니까? 상대방도 변호사 비용 주면서. 근데 우리는 이제 1심에서 냈던 분들 1차 1그룹도 마찬가지고
이제 2차 그 2그룹도 마찬가지고 1심에서 그 상대방 만에 하나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냈던 분들은 더 이상 안 받을 겁니다. 그냥 안 받고 2심, 3심 이렇게 갈 겁니다. 또 이 소송 1심, 2심, 3심에 대해서는 또 지금은 마무리하고 또 다른 어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번에는 판결문 분석을 주로 이렇게 해서 해드렸으니까 내가 간략하게 지금 우리 벌써 지금 한 분이 포기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불안해서 하는데 그렇게 불안할 필요도 없고 평생 후회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내가 충분히 준비하고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했고 분위기도 지금 괜찮으니까 괜히 지금 미리 이렇게 애단하고 포기하고 하면은 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런 거를 알면은 나부터 포기하지 그냥 치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길밖에 지금 이 길이 최선의 방도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분양대금을 찾을 수밖에 없고 또 몇백만원 몇십만원 아끼려고 하다 보면은 마음에 응어리가 많이 지겠잖아요. 후회되고 지금 1차 1그룹 때 포기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1심 판결 받고 그분들은 우리가 승소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다른 쪽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그 손해배상은 인정된다 해도 100%가 안 됩니다. 미약하고 그 다음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힘들어요. 그래서 추가 만에 하나 이제 우리 1차 1그룹이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추가로 받을 텐데 추가로 받아도 아까 1차 1그룹 때 항소심 때 포기했던 분이나 그 다음에 이번 항소심에 포기했던 분들은 안 받아요. 받아봤자 안 됩니다. 지니까 안 되고 다만 추가로 받는 분들은 2차 2그룹 때 미리 1심 판결 받기 전에 포기하신 분들 이분들은 가능합니다. 판결 받기 전에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승소할 경우에 또 아까 중복재소나 기판력 저촉 된 분들은 우리 재판부가 어떻게 인용이 되는가에 따라서 가능한가 안 가능하는가 전에 소송했던 분들은 전에 그러니까 청구 취지가 다르게 이번에 우리는 했는데 우리 1차 1그룹이나 2차 2그룹에서 항소심에서 포기했던 분들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추가 접수도 안 됩니다. 승소했을 경우에 추가 접수를 할 텐데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니 전에 선행소송에서 패소했던 분들 대부분 판결까지 받았던 분들 우리 판결문을 봐야 되겠지만은 그분들 그 다음에 아예 소송을 진행 안 했던 분들 그 다음에 2차 1그룹 때 2차 2그룹 1심 때 포기했던 분들은 미리 판결 받기 전에 그 다음에 1차 1그룹 때 1심에서 미리 포기했던 분 한 분 있습니다. 이분들은 추가 소송이 가능합니다. 근데 나머지 분들 아까 안 되는 분들은 또 자세하게 또 판결 나면은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벌써 50분 지났네요. 오늘은 이만하고 또 우리 계약자 분들이 또 연락 오신 분들이 많고 법적인 내용을 잘 이렇게 모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어떤 법적 진행 사항이나 본인이 1차 1그룹인지 2차 2그룹인지 잘 모르고 또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는지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